반갑습니다.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저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경매 대행 그리고 경매 교육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소개드릴 사건은 부산 광안리에 있는, 그러니까 지하철 2호선 광안역 초역세권에 있는 상가주택, 근린주택 사건입니다. 드물게 상가주택 나와서 또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2주 평균 하루에 123명, 오늘 제가 지금 저녁 6시쯤 됐는데 83명 그러네요. 감정가는 11억 7,200 좀 넘어요. 한번 유찰이 됐습니다. 9억 3,800 얼마 그렇거든요. 보니까 토지가 60평이 좀 넘네요. 그리고 건물 면적은 161평 정도 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건지. 토지가 보니까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네요.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서 대지고 제곱미터당 감정이 458만원. 여러분 이제 평당가 계산 많이 하죠, 그죠? 그러면 458만원 곱하기 3.3 하면은 평당 얼마다 이렇게 계산이 나와지겠죠. 그리고 그래서 토지 감정이 9억 1,600 얼마, 9억 1,7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 낙찰이 될 것 같습니다. 토지 가격 아래로 낙찰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건물 보겠습니다. 건물 보니까 1층부터 5층까지 있습니다. 1층, 2층, 3층은 상가, 근린생활시설 되어 있고요. 4층, 5층이 주거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 승인 2003년이네요. 2003년이니까 지금 17년 정도 됐습니다. 건물 감정이 2억 5천 정도 됩니다. 2억 4,990이니까 2억 5천. 토지가 9억 1,700. 건물이 2억 5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시에 있는데요. 역시 포함입니다. 뭐, 이렇게 달아낸 거 이런 거죠. 다용도실 이런 거. 다 포함이고요. 지하철 광안리 그죠? 역세권 지하철에서 여러분 광안리 바닷가 아시죠? 그 가다 보면은 그 사이에 보면 빌라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습니다. 상권이 굉장히 활성화된 그런 물건 같으면은 1차에 낙찰이 됐을 겁니다.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근데 뭐 활용하기 나름이겠죠? 등기부 한번 보겠습니다. 등기부 보니까 2016년 2월 29일 날 소유권 이전이 됐습니다. 현재 소유주가 2016년 2월 29일 날 샀습니다. 토지 등기부도 똑같아요.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있잖아요. 그죠? 집합 건물은 등기부가 하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 등기부, 토지 등기부 따로 있습니다. 임차인 관련해서는 이제 건물 등기부 쪽에 기재가 되게 되고요. 그 외에는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해가지고 따로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건물 등기부 기준으로 해가지고는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으니까. 2016년 2월 29일 날 매수를 했고, 이제 잔금을 치기 위해서, 처음에는 우리은행이었어요. 우리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근저당 설정이 돼 있고요. 그 우리은행의 채권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간 겁니다. 제일 먼저 근저당이 나와버렸어요. 제일 먼저 근저당이 나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말소기준 등기가 되죠. 근저당이 말소기준 등기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 밑으로 뭔가가 계속 있어도 이거는 다 나중에 말소 대상입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권리분석상은 하자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신경이 쓰이는 부분은 뭐냐면은 여기 경매가 어디서 들어왔냐면은 경매가 2019년 7월 18일에서 경매 들어와 있죠. 기입 등기죠. 자, 강제 경매에서 들어왔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원래 우리은행인 그저 근저당권자가 임의 경매가 들어왔다면은 별 걱정을 안 할 텐데 강제 경매로 들어왔습니다. 강제 경매로 들어오고 현대캐피탈에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기 청구 금액을 보세요. 청구 금액이 2억 8,054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경매를 진행하다 보면은 경매가 하다가 취하되는 경우가 있죠. 취하되는 경우 있습니다. 낙찰받고 잔금 내기 전에 취하되기도 합니다. 낙찰됐으면 그걸로 끝 아닌가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잔금 내고 완전히 우리 소유로 소유권이 넘어오기 전에 등기가 넘어오기 전에 취하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은 이 부동산의 시세보다 총 채무액이 현저히 작을 경우에 예를 들면 시세가 한 15억 하는데 총 채무 다 따져봐도 한 10억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급매로 그죠? 이렇게 매도를 해서라도 그 경매를 취하시킬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예를 들면 집 시세보다 총 채무액은 많아도 여기 같은 경우 아까 감정이 11억 얼마였었죠. 여기 채권의 합계는 14억 정도 됩니다.
감정가보다 채권의 합계가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예를 들면 여기 그죠? 제일 위에 있는 여기에서 경매가 좀 들어와줬다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현대캐피탈 2,854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경매가 들어왔어요. 총 채무가 많다 하더라도 요 금액을 해결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 소유주가 그죠? 이 소유주가 이 청구 금액 2,800 얼마 되니까 그 뒤에 뭐 이자라든가 경매 비용이라든가 해서 어쨌든 그저 몇 천만 원에 불과하니까 그 몇 천만 원을 구해서 여기하고 현대캐피탈하고 해결이 되면은 이 경매권은 취하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건을 낙찰을 받게 된다. 이 사건을 낙찰을 받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가급적 빨리 잔금 납부를 해야 되겠죠. 가급적 빨리. 그죠? 자, 우리 경매를 보면은 임의 경매가 있고 강제 경매가 있습니다. 그죠? 물권자, 그러니까 근저당 또는 뭐 전세권 이런 걸로 해서 들어오는 게 임의 경매고요. 그 다음 일반 채권, 가압류 등으로 해가지고 들어오는 게 우리 강제 경매죠. 그 두 가지 차이점이 뭐냐면은 임의 경매 같은 경우에는 임의 경매 사건에서 내가 낙찰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낙찰 받았다고 좋아가지고 집에 가서 파티도 하고 친구들한테 한턱 내고 막 그러고 있는데 법원에서 느닷없이 전화가 옵니다. 경매기에서. 뭐라고요? 경매 취하됐다고. 입찰보증금 되돌려 받으라고. 황당하죠. 그죠? 근데 그래요. 자, 그런데 강제경매 같은 경우에는 취하됐어요 하고 전화 오는 게 아니라 소유자가, 채무자가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와서 좀 뵙시다 그래요. 왜요? 이러면은 만나서 말씀드리겠다고. 아니면 이러해 전화를 하기도 하지만 와서는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취하 동의서를 좀 써달라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이거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취하 동의서를 써달라. 강제경매 같은 경우에는 낙찰받은 사람의 최고가 매수신고인의 취하 동의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또 차순위 매수신고인이 있다고 하면은 차순위 매수신고인의 동의서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동의서를 달라고 그래요. 그럼 동의서를 달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황당하잖아요. 얼마나 고민하고 그죠? 조사하고 밤잠 못 자면서 그렇게 해서 낙찰을 받았단 말이에요. 해주기 싫잖아요. 안 그래요? 해주기 싫잖아요. 자,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은 일정의 어떤 위로금을 좀 받고 취하 동의서를 작성을 해 이제 날인을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안 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안 해준다고 해서 해결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방법은 있습니다. 단지 비용이 들고 번거롭고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취하 동의서를 좀 해달라. 예, 그러면은 내가 인사를 좀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 이거 강제경매 사건이에요. 근데 그 위로금 받아봤자 얼마 받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물건을 경매로 이렇게 되면은 10몇 억짜리 이런 것은 경매를 우리가 잘 받으면은 몇 억을 싸게 살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뭐 위로금을 몇 억 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도 보면 자기들도 해결을 하려고 하지만 해결을 하려는데 뭐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보통 낙찰받고 나서 잔금까지 이제 한 달, 길면 한 달 반 이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전 소유주, 그러니까 소유주 채무자가 빠른 어떤 해결을 하기 직전에, 그러니까 우리 경매 낙찰받으면 2주 지나면 잔금 납부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취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미리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대출부터 해서 전부 다 모든 세팅을 다 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매각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2주 후에 바로 잔금 납부하는 식으로 빨리빨리 서둘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얼마 전에 저희가 부산 남구 용호동에 LG 메트로시티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121동 이제 경매 물건인데요. 그 121동 물건 같은 경우에는 입지가 상당히 좋아요. 입지가 상당히 좋은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입지가 어떻게 좋으냐면은 LG 메트로시티는 굉장히 세대가 큰 이제 아파트입니다. 외지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부산 사람 다 알아요. 자, 그런데 굉장히 크다 이러면은 굉장히 세대가 많고 아파트 단지가 크단 말이에요. 1차부터 몇 차까지 막 쭉 있어요. 자, 그러면은 학교가 가깝다든지 전망이 좋다든지 동일 평형이라도 굉장히 다르겠죠. 그래서 저희가 경매에 이제 낙찰 받은 것은 여기 있는
보이십니까? 이게 120동, 제가 어떻게 지워져 버렸네요. 120동, 121동, 122동 되는데 121동 경매 사건이고요. 그리고 라인도 속집이고 사이드가 아니고, 그리고 층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최고 로얄층이에요. 그런 물건이 경매에 나왔는데 보니까는 현재 시세보다 낮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1차에 바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보시면은 보이죠? 이 아파트 바로 앞에 이게 이제 굉장히 층이 좋아요. 19층인가 그런데요. 앞에 보면은 분포초등학교, 분포초등학교, 분포중학교, 분포고등학교, 초중고가 다 있어요. 그리고 앞이 확 트였어요. 앞이 전망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초중고가 바로 붙어 있고, 그리고 경매 물건 자체도 뭐요? 층과 라인이 좋고, 그러니까 RRR이라고 하죠. 그죠? 로얄돔, 로얄층, 로얄라인. 일조와 조망과 그리고 초중고를 다 품고 있는 이런 물건이라서 저희가 낙찰을 받았는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도 어땠냐면은 굉장히 보세요. 이 등기부 현황을 보면은 2006년 소유권 이전하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다가 압류가 들어옵니다. 남구 압류가 들어오는데 압류 금액은 우리가 모르죠. 근데 부산광역시 남구 하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보통 이런 경우는 당해세 같은 경우가 많이 있죠. 그죠?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세무서라든지 이런 것은 좀 금액이 많지만은 시군 구청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쨌거나 이 압류가 있고, 그 다음 강제경매가 양쪽으로 들어왔는데 한 사람의 강제경매 청구의 금액은 3천만 원이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청구 금액은 1억 7,300 얼마예요. 그래서 이거 두 개 합하면 얼마예요? 2억이 좀 넘습니다. 그 이후에 뭐 이자가 불어난다, 뭐하다, 압류가 있다 하더라도 집 시세보다는 굉장히 적은 금액이었어요. 지금 시세가 어떻게 되냐면은 그 121동 경매 물건입니다. 경매 물건의 중개 물건이에요. 자, 보니까 121동 경매건하고 같은 121동에 보면은 3층, 4층, 저층이죠. 그죠? 저층의 시세가 4억 1천, 4억 3천 이렇게 돼 있어요. 저희는 19층이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최고 로얄층이니까 이거보다 시세가 최소한 2, 3천만 원 이상은 당연히 높겠죠. 그죠? 당연히 높겠죠. 자, 그런데 아까 총 채무액은 2억 얼마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굉장히 좀 조마조마했었어요. 노심초사해서 제가 저희 교육생 낙찰을 받았는데, 빨리빨리 준비하고 있다가 빨리 잔금 내세요. 빨리 잔금 내세요. 근데 너무나 느릿느릿하는 거예요. 5월 초까지 이제 그 잔금 납부 마감일이었는데 4월 29일 날 냈나 그래요. 전 하루하루가 가시방석이었는데, 네, 이제 저희 교육생들 같은 게 아직까지 그 여러 상황을 보지 않으니까 설마 뭐 치야 되겠어? 이렇게 된 거죠. 계속 안 내고 있어서 제가 계속 연락해서 빨리 내라고 막 그랬었어요. 예, 그래서 어쨌거나 뭐 좋은 물건 우리 4억 1,600 얼마에 받았나 그래요. 그래서 기분 좋게 이제 낙찰은 받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총 채무액이 시세보다 굉장히 적거나 아니면 총 채무액은 많더라도 정작 경매 신청 채권자, 압류 채권자라고 얘기하는데요. 경매 신청 채권자의 채무액이 적잖아요. 아까처럼 10몇 억짜리 부동산인데 총 채무액, 아까 경매 신청 금액이 뭐였어요? 아까 그 상가주택 2,800 정도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에는 취하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케이스입니다. 어떻게 해요? 총 채무액이 적다든지 아니면 총 채무액은 많더라도 정작 경매 신청한 채권자가 받고자 하는 돈이 얼마 안 될 경우, 그런 경우에는 취하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항상 염두에 두시고, 1등을 했다고 해서 집에 가서 파티하고 하지 마시고 잔금 내고 등기 넘기고 그리고 나서 이제 파티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왕 소개를 드렸으니까 상가주택 다시 돌아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라든지 보면서 이왕 같이 분석을 다시 해보죠. 자, 2016년 2월 29일 매매, 29일 날 잔금 내기 위해서 담보대출 받아서 근저당이 제일 먼저 나왔으니까 이게 말소기준 등기가 되고, 그럼 그 밑에 있는 근저당이나 가압류는 전부 다 말소된다 라는 거, 그죠? 그렇게 되고, 그러면 여기 말소기준 등기가 2016년 2월 29일이에요. 2016년 2월이에요. 2월 29일은 4년에 한 번 오는 건데,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임차인 관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이 많아요. 1층부터 우리 5층까지 있는 건물이었죠. 이렇게 어떻게 돼 있냐면은 사무실 1층 전부, 2층 전부 해서 1층, 2층에 임차인이 있습니다. 자, 1층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보증금 500에다가 월 75만 원. 상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환산 보증금을 적용하죠.
환산보증금이라는 거 하는 것은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 이렇게 되죠. 그래서 500 더하기 75만원 100배하면 얼마예요? 7,500만원이죠. 그래서 500 더하기 7,500 그래서 환산보증금이 8천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2층 전부 같은 경우에도 똑같아요. 똑같은 조건입니다. 그래서 8천만원 지금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점포 3층 해가지고 여기는 보니까 2천에 80이랍니다. 희한하네요. 원래 그 상권이 제대로 형성이 돼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1층이 비쌉니다. 그죠? 1층이 비싸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1층보다 3층보다 3층이 2천에 80인데 도리어 1층이 더 저렴해요. 그죠? 뭐 공실로 계속 비어있고 해서 저렴하게 준 건지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또 뭐냐면은 그 위에 보니까 주거용 해가지고 사람들이 몇 사람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우리 말소 기준 등기가 언제였죠? 2016년 예, 2016년 2월 29일이에요. 그죠? 2016년 2월 29일이고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경매가 들어온 것은 다시요. 아이고 잠깐만요. 뭐가 많아서 말소 기준 등기는 2016년 2월 29일 2016년 2월 29일보다 앞서서 전입을 했거나 아니면은 사업자 등록을 한 임차인이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하며 그죠? 그리고 또 보니까 여기 경매 신청이 경매 개시가 언제냐면은 2019년 7월 18일이에요. 2019년 7월 18일입니다. 자, 경매권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나중에 경매 시작되고 개시되고 나서 나중에 뭐 전입하거나 뭐 하거나 뭐 그렇게 해가지고는 뭐 나 임차인이다 하고 배당 요구한다든지 그런 경우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전혀 배당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유념해서 봐야 돼요. 만약에 그런 경우에도 배당을 해준다면은 경매 들어오고 나서 가짜 임차인 만들어서 다 집어넣죠.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경매 들어오고 나서 2019년 7월 18일 이후에 전입이나 사업자 등록을 해가지고 나 임차인이요 하고 소액 임차인 뭐 행사를 하면서 청구한다든지 이러면은 전혀 배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날짜 두 개를 유념을 해서요. 2016년 2월 29일, 2019년 7월 28일 지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임차인 관계 전입과 한번 그런 걸 보겠습니다. 사업자 등록해서 제일 처음 아까 1층 2019년 7월 15일 그 다음에 역시 2층도 똑같았고요. 그 다음 또 사업자 등록 2019년 1월 18일 뭐 다 임박해서 뭐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뭐죠? 주거용 해가지고 2019년 여기 보니까 한 사람은 대학력이 있어요. 4층 전부 여기 같은 경우에 2015년 6월 30일 확정은 2015년 6월 15일 이 사람은 확정이 더 빨라요. 하지만 대학력 그죠? 발생 기준은 6월 30일입니다. 어쨌건 간에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대학력이 있어요. 5천만 원에 40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최우선 변제와 확정으로 인한 우선 변제를 해서 아마 뭐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는 보면은 이 사람은 소액 임차인해서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6년 7월 7일이니까 그래서 대학력은 없고 그런데 뭐 소액 임차인으로서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소액 임차인 받고 모자라는 거는 확정일 기준으로 해서 우선 변제권으로서 순서에는 들어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는 뭐죠? 뭐 여기 같은 경우에 뭐 또 하나 있어요. 점포로서 어쩌고 저쩌고 사업자 등록 2015년 10월 27일이라고 돼 있지만 보증금이 없어요. 미상이란 건 없는 겁니다. 월 10만 원이니까는 당연히 그리고 배당 요구도 안 했고 월 10만 원이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월 10만 원이고 보증금이 없어요. 보증금이 없으니까 인수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선순위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그죠? 그 다음에 무슨 건설회사 있어요. 2016년 11월 28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대항력이 없습니다. 대항력이 없는데 이 사람들 배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는 것은요. 예, 금액 보시면서 이제 소액 이제 그 아까 말소 기준 등기가 언제죠? 2016년. 그래서 2016년 2월 29일이니까 그 날짜 기준해 가지고는 우리가 임대차 보호법을 보면 됩니다. 임대차 보호법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것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입니다. 광역시, 그죠? 광역시
여기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2016년, 아까 2월 29일이니까, 그죠? 2020년, 여기 들어가고, 그럼 광역시 얼마 되죠? 광역시 같은 경우에 6천만 원 이하일 때 2천만 원. 어차피 같군요. 6천만 원 이할 때 2천만 원이에요. 아까 뭐 임차인 같은 경우에 6천만 원 넘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6천만 원 이하일 때 2천만 원이고, 그러면 상가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상가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요 사이에 2016년이니까 여기 들어가죠. 광역시 같은 경우에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가 환산 보증금이 3,800만 원이어야지 1,300만 원까지 해당이 되는 겁니다. 환산 보증금 3,800만 원 이하인 또 상가 임차인도 없었어요. 하나도 배당은 없어요. 그럼 아까 상가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하나도 배당도 없고 그렇다고 대항력도 없고 그렇습니다. 아까 주거용 같은 경우에는 대항력이 있고 전입도 한 사람도 있고 하죠. 그래서 그거는 순서대로 해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너무 길어지니까 예상 배당표 보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번 유찰이 돼서 최저가가 9억 3,800 얼마 아닙니까? 경매 비용 약 800만 원 됩니다. 빼고 9억 3천 최저가 낙찰 기준으로 해서 9억 3천으로 만약에 배당을 하게 된다 이러면은 아까 저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셨어요. 대항력 임차인 5천만 원 해가지고는 2015년도 전입한 임차인 있지 않았습니까? 확정도 받았고 그 사람 5천만 원이니까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에 들어가니까 일단은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 2천만 원을 먼저 받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더 있었어요. 대항력은 없지만 소액 임차인이 있었어요. 이 사람 보증금 3천이거든요. 그 중에 2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금 관계 우리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까 위에 5천만 원 이 사람 확정도 받았기 때문에 확정이 굉장히 빨랐죠. 이 사람 매수하기 전부터 있던 임차인이에요. 그래서 확정일 기준으로 받게 되는 우선 변제권으로 해서 3천만 원을 바로 마저 받습니다. 그래서 이 남모씨 같은 경우에는 100%의 배당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는 근저당 자산관리공사 있었거든요. 우리은행, 그죠? 7억 2천, 7억 2천 다 받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박모씨, 이 사람도 확정일 받았기 때문에 요 날짜 기준으로 들어가서 또 1,000만 원 받아서 100% 받고, 그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자산관리공사가 또 있어요. 해가지고는 여기서 받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가압류가 시작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보면은 이제 이렇게 되고 나서 가압류가 시작이 된 여기서부터 채권이니까 안분 배당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가압류 1억 4천이다 나는 1,400이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쫙 전부 다 안분 배당을 해요. 일단 안분 배당을 했습니다. 안분 배당을 하고 나서 임차인 예를 들면은 확정을 받은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준물권화 되는 거죠. 자기가 원래 받을 게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이 안 되잖아요.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뭐냐면은 자기 2천만 원을 만족할 때까지 만약에 밑에 있는 요 사람들이 전부 다 배당을 받았다. 이러면은 그거를 자기가 만족할 때까지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걸 흡수 배당이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요 위에는 1.81%, 82% 되는데 여기는 4.86%인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원래는 처음엔 다 똑같이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준물권화 돼가지고는 그죠? 그래서 흡수를 하게 되니까 여기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한번 봅시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고 나니까 경매를 누가 신청했어요? 현대캐피탈에서 신청을 했죠. 그죠? 현대캐피탈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2,854만원. 그런데 이렇게 해서 흡수를 하게 되면 현대캐피탈에 배당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무익녀죠. 무익녀 되면은 경매가 기각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은 법원에서 두 가지 패턴으로 가게 됩니다. 제가 기각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영상을 올려놨는데요. 잘 이제 모르시는 분은 제 영상 올려놓은 거 보면은 무익녀, 기각 이런 그 용어를 제목을 넣어가면서 썸네일 해놓은 거 있습니다. 찾아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경매계마다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두 가지 패턴으로 가더라고요. 어떤 경우는 경매계에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이렇게 자기들이 이제 예상 배당표를 작성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니까 무익녀야. 무익녀라는 건 뭐라고요? 경매 신청한 압류 채권자가 경매 신청 채권자한테 돈이 하나도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쪽에다 연락을 합니다. 연락을 해요. 어떻게 하겠느냐? 채권자 매수 신청하겠느냐? 그래요. 채권자 매수 신청이란 것은 자기한테 배당이 돌아올 금액 정도로 해서 자기가 매수 신고, 다른 사람이 낙찰을 안 받으면 우리가 받겠다. 이렇게 하는 거를 채권자 매수 신고라고 해요. 그걸 하면은 경매 진행하고, 만약에 하지 않으면, 채권자 매수 신청을 하지 않으면은 경매는 기각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처리하는 이제 법원 경매계도 있고, 어떤 법원은 그냥 진행해요. 예, 그냥 진행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다 진행해놓고 이제 낙찰가가 나왔어요. 이제 누가 낙찰을 받았어요. 그럼 정해졌잖아요. 그 금액을 가지고 배당을 해보는 거예요. 그 금액을 가지고 배당해보니까 돼요. 배당이 돼요. 그러면은 된 거고, 그 낙찰가를 가지고 예상 배당표를 해보니까 배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돼서 경매가 불허가 처리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실컷 1등 했는데 기분 나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난 1등 했는데 기분 되게 좋은데 불허가래요. 우리 경매, 우리가 흔히 낙찰 받는다라고 표현하지만 그것은 경매 1등 하는 거죠.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죠. 나는 거죠. 최고가로 매수하겠다고 신고한 사람에 불과하죠. 일주일이 지나서 매각허가 결정이 나야 되죠. 그리고 또 일주일이 지나서 매각허가 결정이 확정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낙찰 받았는데 며칠 있다가 떡하니 불어가래요. 안 된대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모르겠는데 만약 이게 그대로 그냥 진행을 한다 이러면은 뭐 최저가의 낙찰이 되겠습니까? 그거보다는 그래도 몇 천만 원 올라가서 낙찰이 된다 이러면은 현대캐피탈 쪽에 배당이 될 것이고, 예, 그러면은 경매가 무난하게 마무리가 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런데 2차에서도 이번에 아무도 입찰을 안 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은 좀 상황이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막 이렇게 배당 예상 배당표 잡아보고 이게 경매가 진행이 될 건지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고, 그리고 다행히 이런 경우에 이런 사건에 내가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은 무조건 잔금을 빨리 내야 하며, 그죠? 아시겠죠? 그런데 내가 강제 경매에서 낙찰을 받았는데 취하 동의세 해달라고 그런다. 그러면 무조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실랑이를 벌여서 딜을 잘 하셔서 위로금이라도 받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늘 얘기는 좀 두서없지만 가만히 들어보면은 도움되는 얘기는 좀 몇 가지 있을 겁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